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세계 연쇄살인 8번째는 1967년부터 87년 사이 20년간 영국 서부 글로스터 지역에서 최소한 12명을 연쇄살해한 부부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부부는요, 자신들의 어린 자녀 혹은 가출 소녀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뒤에 또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최악의 그야말로 부부 연쇄 살인범인데요.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경찰을 포함한 사실상 영국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선진국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나 경찰이나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가장 수준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영국에서 이 모든 기관들이 20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지역에서 계속된 연쇄살인인데도 전혀 막아내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했다는, 그리고 중단시키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충격과 분노와 반성을 불러온 사건이기 때문에 8번째 세계 연쇄살인 사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영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커플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입니다. 웨스트 부부를 8번째 연쇄살인, 세계 연쇄살인범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혹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아프고 충격적인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 와준 귀한 선물이라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 이런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의 손에 그대로 맡겨둔다는 것, 방치해둔다는 것, 그것은 국가와 사회, 이웃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아주 무섭고 무거운 진실을 깨우쳐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 부부의 경우에는요, 각자 혼자였다면, 프레드 웨스트나 로즈마리나 각자 혼자였다면 이렇게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저질렀다 하더라도, 특히 프레드 같은 경우는 저지르기도 했죠, 혼자서. 저지른다 하더라도 단건에 그치거나 충동적인 사건으로 검거돼서 오랜 동안 감방에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강력 흉악 범죄자, 일반적인 그런 경우로 그쳤을 수가 있는데, 이 둘이 만났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상승작용을 서로 일으켜서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최악의 잔혹한 연쇄살인 커플이 됐다는 것,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생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충격적인 보도 장면과 제가 공부했던 엑스터 대학 경찰학 센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계속 동시간대로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제게는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충격을 안고 제가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 또다시 이런 더 어쩌면 더 충격적이고 조금은 다른 형태의 그런 인간성의 한계를 느끼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8번째 세계 연쇄살인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웨스트 부부 연쇄살인 커플의 범행 특성은요, 크게 보면 3가지의 결합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최근 많이 봤던 아동학대 살인 사건, 이것이 한 줄기고요. 또 한 줄기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금 착취 범죄, 이거 역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는 세디즘, 가학적 성도착이죠. 세디즘적인 성폭력 범죄, 살인, 이런 3가지 유형의 범죄가 하나로 합쳐진 특성이 이 웨스트 부부 연쇄살인 사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살인 행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대상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이죠. 실제 자기들의 친아이들을 심각하게 아동학대를 일단 저지르고요. 그리고 딸의 경우에 어린 아기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거나 반항하려고 한다거나 도주하려 한다거나 누군가에 얘기하려 한다거나 할 때는 고문하고 잔혹하게 또 살해하고 그리고 신신을 훼손하고 안매장하는 이러한 범행을 계속해 나갔고요. 두 번째 이들의 범행 대상은 자신들이 유인한 보모를 해달라든지 아이들의 혹은 가사 도우미를 하라고 한다든지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하죠. 주로 가출 청소녀들을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유인한 가출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역시 성폭력, 고문, 그리고 감금, 잔혹한 살인, 시신훼손, 안매장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대상 유형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소녀들입니다. 혼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강호순이 주로 저질렀던 범죄 유형과 유사하죠. 혼자 인적 드문 다른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는 그 소녀들을 발견하면 이 프레드 웨스트는 납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납치해 온 소녀를 역시 오랜 동안 감금하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아주 잔혹하게 가학적으로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안매장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했던 거죠. 이런 세 유형의 살인 범죄를 둘이서 함께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 이 부부가 함께 저질러 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2건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저희들도 그때 분석을 하면서 냉각기가 너무 길다. 그 사이에 과연 다른 범행이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고 아마도 확인된 12건 이외에도 추가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 부부의 범행의 특성은 같은 자리, 같은 동네에서 계속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20년 동안. 그러면서도 검거되지 않았던 거는 겉으로는 그냥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그다지 아주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웃의 그저 그런 가정인 것처럼 부부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단속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이 취약한 대상, 혼자 있는 소녀라든지 가출 청소녀라든지 자신들의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변을 하죠. 아주 무섭고 극악무도한 그런 포식자로 돌변하는 모습. 그래서 이들이 범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동족 포식자, intraspecies predator라고 합니다. 이 포식자, 사자, 호랑이, 표범 이들은 되게 약한 동물, 초식 동물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동족 포식자, intraspecies predator는 자기 동족 내에 있는 어린 그런 생명체들, 자기 같은 동족에 혹은 취약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전혀 같은 동족이 우리를 잡아먹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자들을 동족 포식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웨스트 부부가 전형적인 동족 포식자형 연쇄 살인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어떻게 검거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프레드 웨스트, 로즈마리 웨스트, 웨스트 부부 연쇄살인범은 세 가지 대상을 향한 세 가지 유형의 연쇄살인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친자식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유인한 가출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 번째는 그들이 밖에서 납치해온 대상이죠. 문제는 이 나머지 두 번째 두 유형, 가출 청소녀, 그들이 유인해오거나 납치해온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족들이든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가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그다지 수사의 단서가 되지 못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행한 범죄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어린 딸들을 이제 프레드 웨스트가 성폭행을 하는데 이 부인인 로즈마리 웨스트는 적극적으로 거기 동조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 딸들에게 그 성폭행은 세상의 모든 아빠가 자기 딸들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큰언니 헤더처럼 앞마당에 묻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더 큰언니가 어느 날 사라졌거든요. 어디 갔지? 막 그런 그 궁금증을 동생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늘 농담처럼 너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헤더 언니처럼 죽여서 앞마당에 묻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92년 8월에 13살이었던 딸 루이즈가 이 엄마 아빠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몰래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 절대로 남에게는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는 헤더 언니처럼 죽어서 앞마당에 묻힐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고민하다가 자기 엄마한테 또 얘기합니다. 엄마에게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내 친구 루이즈가 그럼 죽을 거야. 뭔데?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익명으로. 경찰관에게 당신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피해자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익명의 신고를 받아들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 이건 상당히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신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건 피해자에게 엄청난 그런 보복이 뒤따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판사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가 아니라 절도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사실 프레드 웨스트는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절도범이거든요. 아주 잡범이에요. 여러 건의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런 놈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쉽게 인근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판사로부터 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이 1992년 8월에 로즈마리 웨스트, 프레드 웨스트가 사는 집을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러 건의 음란 비디오물, 성착취 비디오 테이프들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학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성도착적인 그런 성도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또 다시 다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죠. 이번에는 이러한 그 성적인 불법 그 영상물 그리고 도구들로 근거해서 봤을 때 아마도 성학대의 성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마치도 전혀 신고를 받지 않고 몰랐었지만 절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다가 이 성학대 성폭력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프레드나 로즈마리 웨스트가 이 루이즈 13살 딸이나 그 이웃에 의한 경찰 신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어떤 민감한 피해자의 안위를 생각을 하는 그런 수사가 상당히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루이즈를 포함한 딸들을 분리해서 특별하게 아동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전문 훈련 교육을 받은 이수한 그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즈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그 성폭력 피해의 진술을 받게 돼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것 전부 그리고 그 이상의 그리고 자신의 언니들에게 행해졌던 거, 자기가 봤던 거 이런 것까지 다 확보를 합니다. 진술을 다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즈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죠.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성폭력의 증거들, 흔적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적인 진단서도 확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루이즈에 대한 기소를 합니다. 경찰이 프레드의 친족, 그 성폭력, 그리고 로즈마리는 거기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드와 로즈마리가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당시에는 성인이 되어서 혼자 살고 있던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던 그 언니가 이 사실을 듣게 돼요. 그리고 경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이 부인을 하고 있다고요? 나도 당했어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자신이 겪은 피해까지를 진술을 다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의 이 프레드와 로즈마리가 친족, 아동 성폭력 혐의로 교도소에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추가적인 연쇄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의 재판을 준비 중일 때 이 피해자 두 딸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빠에게 이런 범행을 당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산부인과적인 진료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하고 말을 바꿔버리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너무나 허탈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법정에서도 판사가 증거를 요구하게 되고 피해자는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결국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경찰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진술 과정에서 확보한 이상한 이야기, 만약에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헤더 언니처럼 죽어서 마당에 묻힐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 이제 착안을 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사가 사라진 실종된 헤더 큰딸에 대한 살인의 혐의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레드와 로즈마리를 분리 신문을 합니다. 헤더는 어떻게 됐느냐? 큰딸 헤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프레드와 로즈마리 둘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합니다. 프레드는 걔 잘 있어요. 성매매해서 돈 벌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연락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즈마리는 걔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연락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포착하죠, 경찰이.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양쪽을 오가던 변호사가 말을 맞추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레드의 말에 로즈마리가 동조하면서 진술 번복을 하죠. 지난번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헤더가 우리한테 반항하면서 뛰쳐나갔고 결국 그렇게 말렸는데도 저 혼자 성매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면 거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맞춰 버리게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이 헤더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실시한 수사는 헤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예요. 사회복지국 또는 뭐 교육부, 경찰, 국세청 이런 모든 곳에 지방자치단체들 쫙 조회를 실시합니다. 헤더 웨스트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서도 헤더 웨스트의 기록이 없는 겁니다. 주소, 거주지 등록에 대한 증거, 근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소비의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그런 어떠한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그 연금이라든지 국가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한 신청이나 수령 기록 어떤 것도 없어요. 학교에 등록된 기록도 없고 교통 뭐 그런 패스나 카드 발급 기록도 없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생활 흔적, 살아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헤더 웨스트는 아마도 이 프레드와 로즈마리 그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했던 말 안 들으면 헤더 언니처럼 엄마 아빠가 죽여서 마당에 묻어버릴 거야 라는 자기들끼리 했던 그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경찰이 하고 다시 판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죠. 판사는 발부를 해주고요. 그래서 결국 1994년 2월 23일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 압수수색 영장은 앞마당을 포함한 집안 전체에 대한 발굴을 포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 웨스트의 집으로 갑니다. 영장을 보여주자 로즈마리가 아주 강한 히스테리 반응을 보여요.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뭐 하는 거냐 경찰. 당신들 지금 지난번에 엉뚱한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쓰였다가 무죄 판결 받으니까 보복하는 거지. 보복 수사한다 이러면서 막 이웃들들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죠.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대로 영장이 집행된 대로 마당을 막 파기 시작을 합니다. 막 팝니다. 그러자 갑자기 프레드 웨스트가 태도를 돌변하면서 경찰을 찾아오죠. 자수하겠습니다. 헤더, 우리 딸 내가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말 안 들어서 한 대 쳤는데 죽었습니다. 폭행치사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곳을 파시고 지금 여러분은 엉뚱한 곳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 어디 지목을 해봐라. 프레드 웨스트가 지목한 곳을 팠더니 그대로 헤더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아주 심하게 분리 훼손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 일부라든지 무릎 일부라든지 이게 없는 그 관절 부분이나 그런 뼈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뼈의 골절상 등을 봤을 때 심각한 고문의 흔적, 아울러 이렇게 묶여 있는 바인딩, 결박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웨스트가 경찰에 더 이상 파진 말아달라. 내가 자백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는 아니다. 당신이 자백을 한 건 자백을 한 거고 우리는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수색 부분을 다 수색을 하겠다. 지속적으로 계속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옆자리에서 사람의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허벅지 부분이 이미 발견이 됐는데 또 하나의 허벅지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허벅지 그 뼈 부분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거 추가 피해자가 있다. 라고 해서 계속 파니까 프레드 웨스트가 또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자소유사를 밝혀요. 사실은 9구의 시신이 더 있다. 이 집에. 내가 다 죽였다. 그리고 로즈마리는 전혀 모른다. 자기 부인. 나 혼자 단독 범행이고 로즈마리는 전혀 모르고 내가 협조를 할 테니까 로즈마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고 내가 지목한 곳에서 시신을 발견해달라. 이래서 그 마당뿐만 아니라 지하실의 바닥 그리고 1층의 화장실 바닥 이곳에 그 프레드 웨스트가 지목한 대로 팠더니 계속 시신이 나옵니다. 9구의 시신을 다 발견,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제 9명의 그 시신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안매장한 시신들 포함해서 12구의 시신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의 아주 정말 가공할 경찰로서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엄청난 연쇄살인의 현장. 그 집의 주소가 25 크로멜 스트리트예요. 25 크로멜 스트리트 25번지죠. 그 당시에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하루 왼종일 그 25 크로멜 스트리트 그 영상을 봤던 게 지금도 잔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끔찍한
그냥 보통의 평범한 영국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그 안에 9구의 시신이 마당과 지하실 바닥, 화장실 바닥에 있었고 그것을 발굴해내서 밖으로 가져오는 내내 이웃 사람들이 탄식과 비명을 지르는 그 상황들, 아주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일단 검거가 되었습니다.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레드야 이제 자기가 자백을 했으니까 시신의 위치도 다 자기가 알려줬고 뭐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 건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11건까지 12건을 다 고의적이지 않은 폭행치사다 이건 주장할 수도 없겠죠. 문제는 로즈마리 웨스트입니다. 부인입니다. 프레드는 자백의 조건으로 자기 혼자 한 것이지만 물론 뭐 경찰이 동의하거나 합의한 건 아니죠. 자백의 조건으로 로즈마리 웨스트만은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로즈마리는 몰랐다. 나 혼자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걸 믿지 않았죠.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고 로즈마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아이들의 진술을 분명히 청취하고 분석을 해보면 엄마로부터 당한 학대가 훨씬 더 심했거든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폭력적이었고 가학적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학대를 저질렀고 실제로 그 살인행위 역시 엄마가 저질렀을 가능성을 아이들은 많이 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로즈마리 웨스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43차례를 실시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상충되는 부분 다시 확인하고 당신 이 얘기와 저 얘기가 달랐지 않느냐, 왜 모순되느냐 이런 추궁을 계속해 나갑니다. 43차례나. 일반인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지죠, 당연히.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보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앞서한 거짓말에 모순이 드러나고 결국은 본인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지신문 기법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로즈마리 웨스트는 너무 뻔뻔한 거죠.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아무리 모순되고 자기가 한 말이 앞뒤가 틀리고 그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럼 당신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그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프레드 웨스트는 역시 끝까지 나 혼자 했다, 로즈마리는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경찰은 로즈마리 웨스트가 자백을 하지 않았지만 두 부부를 공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공판이 벌어지게 되죠. 그 공판에서 프레드 웨스트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공판정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게 된 상황에서 프레드는 로즈마리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로즈마리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로즈마리는 차갑게 그걸 외면합니다. 떨쳐내죠. 그리고 로즈마리가 경찰에도 또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에도 그 주장을 전달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다. 프레드 웨스트는 아주 지독한 가정폭력범이고 아동학대범이고 살인은 나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끔찍한 살인범이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딸들이 실종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프레드는 거짓말을 했고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저 잔혹한 남편이 내 딸들을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있다. 너무 슬프다.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사랑하는 딸을 잃은 너무나 슬프고 충격에 빠진 엄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를 합니다. 법정 진술도 그렇게 하고 경찰에서의 진술도 그렇게 하고요. 프레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드도 로즈마리를 이 혐의에서 제외시키려고 로즈마리라도 혼자서 밖에서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작전이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구나. 다만 한 가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한 작전, 그러한 계획을 서로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 로즈마리도 사실은 자기와 함께 모든 것을 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야 하니까 결국 연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만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무수하게 로즈마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지금 하는 모든 것들 다 당신 위해서라는 거 알지? 이런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보냈는데 로즈마리는 그 편지의 수신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온 딸을 통해서 역시 전달을 해달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엄마에게 아빠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런데 그 로즈마리는 그 딸이 아빠의 말을 전달한 것 자체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레드는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둘이서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만 혼자 나쁜 놈 되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니까 프레드가 로즈마리에 대해서 유지했던 진술을 번복합니다. 경찰에 얘기를 하죠. 나 진술 번복하겠어. 어떻게? 사실은 한 건을 빼고 한 건은 로즈마리와 결혼하기 전에 전처죠. 전처도 자기가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거든요. 그 건은 로즈마리와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건 나 혼자 했고 나머지는 모두 로즈마리와 함께 살인을 했다. 모든 것에 동참했고 모든 것에 대한 공범이다. 우리 둘이는. 이렇게 이제 진술 번복을 하게 됩니다. 법정에 나가서도 그대로 법정 진술을 하게 되죠. 로즈마리는 완전히 분노하게 되고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로즈마리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프레드는 결국 그렇게 로즈마리가 공범임을 밝히고 나서 199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1995년 1월 1일에 자기 교도소에서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그 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서 이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딸들, 아들들에 대해서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로즈마리 당신은 내 평생의 연인이고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 전에 당신의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은 내 목숨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 내가 내 목숨을 당신에게 선물로 바칠 테니 기꺼이 받아주고 언제든지 당신이 준비가 되면 따라오시오. 이런 거죠.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요. 뭐 이러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게 됩니다. 프레드가 이렇게 목숨을 끊었지만 로즈마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프레드가 거짓말을 했다. 나는 무고하다. 하지만 법원은 프레드와 로즈마리 모두, 프레드는 12건의 유죄, 로즈마리는 10건의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고 프레드는 이미 사망했으니까 로즈마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로즈마리는 교도소에 갇혀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로즈마리 웨스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옥중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웨스트, 로즈마리 웨스트, 이 웨스트 부부는 왜 악마가 되었을까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레드 웨스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프레드 웨스트는 품행장애 어린이, 품행장애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서 반사회성 인격장애,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혹은 뭐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된 전형적인 삶의 궤적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디즘, 가학적 성학대, 이 성도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아 성애증, 피더필리아 혹은 피더파일이라고 하죠.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성적인 욕구나 흥분을 하지 않을 대상인 어린 아기에게 성적인 그런 그 욕구를 느끼고 흥분을 느끼는 그런 소아 성애증,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괴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품행장애라는 질환은 어린이 청소년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그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장 중인 상태이고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 행동, 문제 인식 부분들을 인격적인 문제 부분들 이것을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보이는 무절제한 행동,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동,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충동적, 가학적, 폭력적 행동, 반성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는 이런 특성들을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프레드 웨스트는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반면에 방임 혹은 과잉 보호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레드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던 거고, 엄마에게 발각되면 엄마가 숨겨준 거죠. 아빠에게 맞지 않도록. 이런 불규칙한 또는 불균형한 훈육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의 인성 형성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프레드는 도벽이 생겨납니다. 학교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규칙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사귀지도 못해요. 사회성 자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다가 욕심은 많고 욕구는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막 훔치고 이런 도벽이 형성되면서 품행장애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나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체제, 시스템, 학교, 주변과 부딪히고 갈등을 맺게 되고 수시로 잡혀가고, 그런데 아직 어린 촉법 소년 또 형사 미성년자다 보니까 훈방만 받고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반복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5살 되던 때는 프레드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퇴를 한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절도죄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말썽꾸러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학적 성학대, 세디즘에다가 타인의 그런 은밀한 모습을 훔쳐보는 관음증, voyeurism, 이게 이제 또 프레드에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프레드 스스로는 자신의 엄마 탓을 해요. 엄마가 자신을 성적으로 뭐 학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동생들은 그건 절대로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발병의 어떤 이 문제 발생의 근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프레드 웨스트가 청소년기부터 아주 심각한 성적 일탈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자기 또래 또 자기보다 어린 혹은 나이가 많은, 또 심지어는 아주 나이가 많은 성인 여성들까지도 눈에만 보이면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추근덕거리고 뭐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고, 대부분은 상당히 이제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자리를 뜨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동정심 같은 것들이 발휘가 됐을 텐데 프레드의 접근을 허용을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밀한 곳에 둘만 있는 상황을 허용을 하면 프레드는 아주 일방적이고 아주 짧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하고는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성들 중에 진술을 했던 여성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도저히 뭐랄까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할 이상한 그런 성적 행동을 하고는 그냥 혼자서 그러고 가버리더라라는 거죠. 전혀 상대방과의 어떤 은밀한 친밀한 이런 뭐 접촉과 그런 것에 대한 무지 혹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진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혼자만의 그런 가학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적인 성적인 행동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낮은 자존감,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정복, 그리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적인 가학 행위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교제나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일방적이고 과학적인 그 공격적 성행동으로 스스로가 보완하고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디즘, 과학적 성도착의 기본적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제 에스컬레이트,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 거죠. 강도를 높여 나가고 그런 가운데 타인의 행위를 은밀하게 훔쳐보는 것에서 또 다른 그런 그 도착적인 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중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것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1962년에 만났던 레나 코스텔로 첫 결혼 상대였죠. 이 레나 코스텔로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이제 마음껏 막 뿜어내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저지르고 일방적 성적 가학 행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남성과 또 성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고 그걸 자기 지켜보려고 하고 레나 코스텔로는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잡혀오고 뭐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실종되어 버리고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을 프레드가 살해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그의 시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났던 로즈마리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로즈마리는 레나와 달랐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함께 해나가면서 그 둘 사이보다는 둘이 함께 협력해서 제3의 대상자를 향해서 함께 가학행위를 하고 함께 관음증을 즐기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부인은 프레드가 살해했지만 두 번째 부인은 살해가 아니라 오히려 범행의 동반자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프레드 웨스트가 괴물이 된 세 번째 소아성애, 이 소아성애의 그 출발점 역시 유사합니다. 집안에서 생겨납니다. 프레드가 20살 때 7살 아래인 13살짜리 여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빠 프레드가 날 이렇게 했고 이게 임신이 됐어요. 엄마가 이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임적이고 과잉 보호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프레드 오빠를 감쌉니다. 그 문제를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경찰이 인지하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프레드를 체포하고 추궁을 하는데 엄마가 여동생에게 요구를 했겠죠. 절대로 너 그 얘기하면 안 돼. 너 임신 다른 남자하고 행위하다가 생겼다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엄마와 여동생 입을 맞춰서 프레드가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프레드를 방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소아성애의 출발이 가정 내에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프레드는 이것을 그 이후에 그 다른 어린 여성들에게 또 자기 딸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프레드 웨스트가 악마가 된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형성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인 로즈마리 웨스트는 어떻게 악마가 되었을까요? 그는 왜 프레드의 첫 번째 부인과 달리 저항하고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레드에게 동조하면서 함께 부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되었을까요? 로즈마리 웨스트에게도 독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즈마리 웨스트에게 있었던 문제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로즈마리 웨스트 스스로가 아동성학대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게 되는 문제, 에일린 워르노스 사건 때 말씀을 드렸었죠. 피학대 증후군 이야기. 로즈마리는 자신의 친아버지 빌 레츠, 원래 로즈마리는 레츠였거든요. 빌 레츠라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존감도 낮았고 그런 성학대 피해자로서 사회성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늘 주변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죠. 그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15살 때 그때도
이 부모가 돈 벌어와라 라고 해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따로 기거를 하면서 돈 벌고 월급 타면 부모에게 갖다 주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프레드 웨스트가 본 거죠. 15살 소녀를 28살이었던 프레드 웨스트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접근을 해요. 앞서 설명드렸던 프레드 웨스트의 청소년기 시절의 그런 접근 추행과 유사한 패턴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15살 소녀가 28살에 이 프레드 웨스트는 정말 추악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외모 컴플렉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 외모만 보고도 프레드 웨스트를 기피하는 이런 모습인데 나이도 많겠다, 외모도 그렇겠다, 행색도 노숙자 같겠다. 이 15살짜리 소녀가 기겁을 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프레드는 전혀 굴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 로즈마리가 일하는 빵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손님이 들어가려고 하면 손님한테 부탁을 해요. 선물을, 꽃이나 뭐 이런 선물을 가지고 있다가 장신구나 그 손님한테 이거 프레드가 줬다고 얘기하고 좀 전달해 주세요. 이러면서 전달해 주고 선물 공세하고. 다른 여성이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로즈마리 웨스트는 매우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아이였죠. 그런데 추하고 나이 많고 행색도 어글리한 이런 남자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흠모를 표하고 선물 공세를 하니까 로즈마리 웨스트가 로즈마리 레츠죠. 그 당시에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요. 데이트를 허용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프레드가 로즈마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빵집 그만두고 나랑 같이 가서 살자. 우리 아이들 돌봐주는 역할을 하면 내가 빵집에서 받는 월급 줄게. 이러면서 로즈마리는 부모에게 계속 그 빵집 월급을 갖다 줘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거를 하게 돼요. 이 프레드의 어린 딸들 둘이 있었죠. 그 두 딸을 그 전처에게서 난 이 돌봐주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부모에게 알리게 돼요. 이거 이제는 우리 부모 허락을 받자. 로즈마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부모 집에 갔는데 당연히 이게 28살에 더더군다나 그 로즈마리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계속 성폭행을 해오던 사람이다 보니 프레드가 탐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프레드를 내쫓습니다. 절대로 저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회복지국에 신고를 해요. 아니 15살까지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저 늙은 놈이 이렇게 유린하고 추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국이 와서 얘기를 하고 경찰에 와서 얘기를 해도 당사자인 로즈마리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가 저 집에 아기들을 돌봐준 유모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오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국이나 경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1년 후 16살 되었을 때 로즈마리가 임신을 합니다. 로즈마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시점이 되었을 때 프레드는 다시 절도죄로 교도소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프레드의 두 아이와 로즈마리, 임신한 로즈마리 또 바로 출산해서 신생아와 함께 같이 살게 되는 거죠. 17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로즈마리 혼자서 수입도 변변찮은데 프레드는 교도소에 가 있죠.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 둘은 있죠. 그리고 자기 신생아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아이 둘이 말을 잘 듣으니까 막 뭐라고 하면 그 둘 셔메인과 아나마리인데요. 이 셔메인은 반항을 계속합니다. 내 친엄마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즈마리가 완전히 화가 나서 이 셔메인을 계속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게 되고 아나마리는 상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러다 어느 날 셔메인이 실종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로즈마리가 살해하고 암매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프레드가 출소를 하게 되고 다시 같이 살게 되면서 둘은
같이 생활을 하고 다시 로즈마리의 부모에게 가서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아기까지 낳았으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즈마리의 부모도 그럼 니들 뭐 알아서 해라. 라고 하객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의 성당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로즈마리 웨스트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어린 시절부터의 성학대의 그 트라우마, 그리고 낮은 자존감, 분노가 쌓여 있죠. 공격성이 가득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불만이 있죠. 육아에 대한 기술은 없죠. 그런데 아이 셋을 혼자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폭력과 학대의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프레드가 다른 형태의 이제 성매매를 해라.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동의동주하고 성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서 하느냐? 시의회에서 저소득층에게 임대 혹은 판매해 주는 공공주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5 크로멜 스트리트이 된 거예요. 그 3층짜리 건물 집인데 이걸 프레드가 대출 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절도한 돈까지 모아서 그걸 이제 장기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그 집 자기들의 집인데 그 집의 한 방을 로즈룸, 로즈의 방이라고 하고서 성매매 장소로 꾸며요. 그리고 아주 뭐 화려하게 치장하고 밖에 홍등, 레드라이트 달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 지역 무가지 있잖아요. 정보지 이런 데서 은밀하게 그 성매매 광고를 냅니다. 그 연락해 오는 고객들을 프레드가 만나서 데려오고 그리고 그 방에 벽에다 구멍을 뚫어놔요. 프레드가 계속 지켜보기 위해서죠. 관음증, 자기가 지켜보는 성매매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변태적인 행동들을 해나가고 그런 가운데 이 로즈마리가 그 이후에 8명의 아기를 낳아요. 8명의 아기 중에 최소 3명은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게 그 성매매 대상자들이 아빠인 거겠죠. 그리고 피부색은 같지만 다른 사람의 아기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런 이상한 그 생활을 하게 되면서 프레드와 로즈마리는 자신들의 자식에 대해서도 그다지 애착도 없고 그들을 사람으로 인식도 하지 않고 그저 도구로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아기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살해하고 고문하고 이런 행각을 계속 저질렀던 겁니다. 다 그렇게 보자면 로즈마리가 악마가 된 과정, 그건 본인 스스로도 성학대 피해자였다는 학대 피해 증후군이 있었고 이것을 제대로 치료받거나 교육받거나 회복받지 못한 이런 문제가 가해자로 변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프레드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사람 간의 치명적인 조합, 결코 만나서는 안 될 아주 극단적인 이 두 가지 악마적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결국은 악마를 만들어낸 이런 잘못된 만남의 영향이 무척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웨스트 부부와 유사한 악마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똑같은 형태, 똑같은 범행은 아니죠. 유사한. 그리고 각자 떨어뜨려서 하나씩 프레드 웨스트와 유사한 인간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영학, 어금니 아빠 기억하시죠? 2017년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희귀병을 내세워서 뭐 10억 원이 넘는 불법 후원금을 받아서 전부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다 탕진을 했던 이영학,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로 내몰았죠. 그리고 성학대하고 폭력 저지르고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한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스스로가 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밀려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영학의 학대와 폭력을 피하다가 떨어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딸의 친구, 여자 중학생이죠. 그 어린 친구를 유인해내서 딸을 시켜서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하려다가 반항하니까 살해하고 이 아주 천인공노할 이 이영학의 범죄를 보면
프레드 웨스트와 대단히 유사하고 대단히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만약에 검거되지 않고 그 피해 여중생의 부모님께서 경찰의 소극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막 그 문제 삼고 끌어내면서 적극적으로 다시 수색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이영학의 범행을 밝혀내신 그 부모님의 눈물겨운 노력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그 사건이 묻혔다면 이영학은 아마 제2, 제3의 계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겠죠. 아주 유사한 프레드 웨스트와 닮았던 인간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월에 안산에서 인질 살해극을 벌였던 김상훈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전 부인이 자신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너무 심각한 가정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혼 요청을 하고 별거하고 그랬던 상태였죠. 그랬는데 그 부인의 전 남편을 의심하고 전 남편과 함께 있으리라는 생각에 찾아가서 전 남편 집에서 그 전 남편과 전 남편의 현 부인 그리고 자신의 의붓 딸이죠. 두 딸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인질로 삼고 자기 부인 불러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가 결국 그 자기 부인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 의붓딸 16살밖에 안 되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끔찍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김상훈 역시 프레드 웨스트와 대단히 닮아 있는 그런 범죄 행각이고 마인드고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근친 아동 성폭행범들, 자신의 자녀를 성폭행하는,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 50대 아빠라는 놈이 20대 딸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나서 소주 사오라고 시켰죠. 그 편의점 가서 아주 그 이 폭행당한 모습으로 딸이 편의점 주인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쫓아와서 그 딸을 끌고 가려던 그 50대 남자를 편의점 주인이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출동해서 결국 밝혀지게 된 그런 인간들도 다 프레드 웨스트와 대단히 유사한 인간들이다. 만약에 시기가 지금 이러한 그 현대사회가 아니고 CCTV가 쫙 깔려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런 인간들이 프레드 웨스트처럼 지속적인 연쇄살인 저질렀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로즈마리는 어떨까요? 로즈마리와 대단히 닮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살인범, 2019년에 고유정, 아주 끔찍하게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자신의 현 남편의 아들, 의붓 아들이죠.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그의 어떤 그 생각, 행동, 모습, 대단히 로즈마리를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4년에 경기도 파주에서 성매매 어플을 통해서 조건 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칼로 등 뒤에서 10여 차례 찔러서 살해하고는 그 전기톱으로 시신 훼손해서 유기했던 역시 고모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 대단히 끔찍한 로즈마리와 매우 유사한,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공감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여성 살인범이었죠. 함께 저지른 부부 살인은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로즈마리 또 프레드 웨스트와 유사한 행동을 했던 범인들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용인에서 자신의 조카딸, 어린 조카딸을 물고문하고 살해했던 부부 기억나시죠? 이 부부 중에 부인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아버지가 군산에서 그 논두렁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남자였죠. 그리고 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의 범인이면서 자기는 그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와대 청원까지 했던 그런 참 어떻게 뭐 모순된다고 봐야 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피학대 증후군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로즈마리 웨스트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던 경우죠. 그리고 2021년 6월에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뒀다가 검거됐던 인면수심의 부부 기억나십니까? 그 행동, 이 부부가 남자는 양씨, 여자는 정씨죠. 이 부부가 보인 행동, 프레드와 로즈마리 웨스트와 뭐가 다릅니까? 단지 한 번의 살인 사건 이후에 검거돼서 다행이죠. 이들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그 아이스박스를 그 외할머니가 발견하지 못하고 의심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들이 또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3년 8월에는 인천에서 어머니와 형을 연쇄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멀리 강원도와 경북에 유기했던 부부가 있었죠. 이 부부 살인범 도박빚 때문에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돈 달라, 집 팔아서 나 달라 이렇게 하다 그걸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살해했던 건데요. 이 부부 결국 부인이 경찰에 범행 전모를 밝히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유사한 형태의 그 프레드와 로즈마리 중에는 프레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 부부 중엔 부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유사한 형태로 둘이 함께 적극적으로 조응하고 협력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이런 범행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역시 결코 이 프레드,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 같은 악마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부부 연쇄살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잠재적 프레드 웨스트 막아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드 웨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행동을 했던 품행장애의 특성을 보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품행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도저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행동, 불법행동, 파괴적 행동, 공격적 행동, 폭력적 행동을 행하고 도벽을 보이는 아이들이 꽤 많죠.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뭐 위스쿨, 또 전문가의 상담, 제도적인 기반은 갖춰놨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체계 전반이 이러한 소수의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다수의 정상적인 가정, 소위 말하는, 그리고 학력의 증진 이후로 더 좋은 성적을 올려서 좋은 미래를 보장받기를 바라는 다수의 아이들에게 모든 교육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성적 향상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나중에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만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부모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 중에 누군가가 결국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이 부분은 프레드 웨스트를 막는다는 거,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끔찍한 흉악범죄자를 막는다는 거,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겁니까? 부모 책임이니까? 그건 아니죠. 그 결과가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에 온 귀중한 선물이고 우리 모두에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보호해 줘야죠. 부모가 제대로 보호, 훈육, 애정, 관심, 교육 해주지 못한다면 법적인, 제도적인, 적극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친권, 양육권 제한시키고 국가, 사회가 그들에게 있는 권리, 아동의 권리,
보장받아야 할 권리, 사랑받고 관심받고 훈육과 양육과 영양 섭취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죠. 그래야만 프레드 웨스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들, 청소년기에 특히 성적인 왜곡된 성인지 가지고 있는 조주빈, N번방, 박사방 여기에 동조하고 끝까지 모방하는 청소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들이 저지르는 무수한 범죄들 피해자들만 고통스럽죠. 아무리 호소해도 우리 사법체계는 다 감당 못하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인지가 왜곡된 공격적 디지털 상에서건 오프라인 상에서건 성적인 일탈 행동, 범죄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만 프레드 웨스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로즈마리 웨스트는 어떨까요? 피학대 증후군, 아동학대, 성학대 피해를 받게 된 아동들 잘 살 수 있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의지는 대단히 강하거든요. 다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들 스스로가 자존감의 상실, 손상, 하락 끝간데 없이 가도록 우울감에 빠지도록 사회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 피해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범죄가 줄어들 수 있게 만드는 길인 거죠.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레드나 로즈마리나 성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엄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용적인 모습들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초보입니다. 반성하고 있다. 혹은 뭐 다른 직업이 있거나 또는 뭐 변호사를 전관을 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집행유예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가벼운 형량만 살게 하고 다시 나오게 한다. 그 이후에 이들이 저지르는 그런 것들로 이들이 범행의 성행을 고치고 없애고 범죄 저지르지 않고 잘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범죄 행위는 대단히 심각한 심리적 성격적인 문제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치료하거나 감시하고 근절해내지 않는다면 범행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솜방망이 처벌의 사법 관행은 빨리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처벌을 가혹하게 못하는 것이 기본적인 헌법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 뭐 치료 명령이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 성범죄의 모습을 드러낸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프레드 로즈마리 웨스트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영국 사회도 20년간 1967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 이 사건을 막아내지 못했던 이 체제 페일리어, 실패, 처절한 반성을 하고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막아내고 있나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성범죄 이런 범죄들이 처음 포착되었을 때 놓치지 않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있나요? 늘 반복되는 문제 아닙니까? 늘 반복되는 문제. 신변보호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살해당해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워치 몇 개 더 보급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게 대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접근과 시각을 바꿔야 하고요. 특히 경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흔히 경찰에서 evidence based policing, 또 problem solving policing, research based policing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무엇이 효과적인 경찰 활동이 무엇은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결국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아주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경찰력을 투입을 하고 경찰관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런 조금 더 과학적인 치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하든지 경찰에 지급된 장비 제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미연에 여기서 우리가 하인리 법칙이란 걸 얘기하잖아요. 하인리 법칙 뭡니까? 1대 29대 300. 한 명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중상해를 입을 만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전에 300건의 경미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300건의 경미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할 때 차단하고 고치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한 건에 나중에 사람의 생명을 잃는 사건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안, 눈에 보이는 언론 두려워하고 그리고 땜질 처방해 그러한 그 모습은 이제는 벗어버리자. 과거로 돌려보내버리자. 좀 더 잘 정비되고 훈련되고 과감하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요청을 해야죠. 최근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보완, 개정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면책도 이제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젠 조금 더 미연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또는 이웃에 대한 위협, 공포 야기 같은 그 전조 단계 300의 하인리 법칙의 300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발견을 해내고 그래서 살인을 막고 연쇄 살인을 막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